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신문 10개 이상을 보시는 것과 같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요, 푸짐하고 속 깊은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포근한 날씨이긴 한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재건축 규제를 했더니 풍선 효과가 다른 곳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딘가 하면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인데요. 2019년부터 비교를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런데요, 일단 숫자를 그래프 크기로 한번 봐보세요. 쭉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간은 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는 기간인데 리모델링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까다로운 재건축 조건의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가 100곳에 육박하고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 수주액 5조 원을 넘어섰다. 굉장히 큰 금액을 달성한 겁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고요. 위드 코로나 얘기인데요. 지금 뭐 유럽 국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위드 코로나 단계에 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자, 위드 코로나 이후 한국만 치명률이 역주행했다. 왜 우리만 상황이 좋지 않은 건가? 이런 뜻이 됩니다. 0.5%를 밑돌다가 지금은 1.5% 안팎 증가세. 굉장히 많이 커진 겁니다. 이 비율이요. 고령층 돌파 감염과 병상 부족 탓으로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요, 유럽 국가들 보면요, 일상 회복 뒤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백신 오락가락 불신 키운 정부다. 지금 방역 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만과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은요, 자율이었는데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조치 보면 이건 사실상 강제다. 그러니까 오락가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학생 확진 늘자 2달 만에 180도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요, 뭐 13일부터 2주간 집중 접종 주간으로 정했는데 학생 학부모들 지금 반발이 여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뭐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겹쳐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불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법은 마련이 됐는데 정확하게 시행이 언젠가 이게 아직 미정이었죠. 원래 생각하기로는 연말부터 좀 실시할 걸로 알려졌는데 좀 시장에서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잔금 지급일을 뭐 늦추거나 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정부가 서두르기로 한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 의견, 시장 혼란의 시행 시기 앞당기기로 했다. 그래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인다는 겁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들을 쏙쏙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2월 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싸늘한 양김. 양김이니까 성이 김씨인 두 분이 뭔가 같은 곳에 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다. 뭐 악수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더라. 뭐 이게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막힌 타이밍. 뭔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점은 참 묘하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검찰이 어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식한 거 맞다? 맞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강력 비판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모습은요. 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서 단일화는요. 어떻게 보면 군소정당의 후보 두 분이 어제 만났어요. 그러면서 양당 체제를 이거 반드시 타협해야 된다. 뭐 굉장히 뭐가 이렇게 포부가 큰 얘기했는데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단일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물어보지 마세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서 단일화는요. 이겁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1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진통과 진통을 거듭하다 한 달 만에 꾸려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출범식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조금 눈길을 잡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고3이 연설을 했어요. 고3 학생이 연설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2030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10대가 연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힙합의 랩, 마치 어떤 공연장 같은 분위기도 있었다. 야당 출범식 2030 콘서트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사진 보시죠? 사진 좀 잡아주세요. 사진 보시면 후보 중심으로 굉장히 청년층들 이렇게 있고 뭔가 빨간 이 목도리인가요? 뭐 마오란가요? 이걸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공연장 느낌이 나죠? 여기 보시면 좀 더 설명드리면 뭐 비보이도 등장을 했고요. 뭐 율동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뭐 AI 윤석열도 나왔다. 그래서 뭐까지 굉장히 눈길을 잡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그 선대위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용감한 나, 내가 윤석열이지.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발자취는 항상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30대 당대표를 세운 정당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조직이나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법치에 충성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들의 탓이라고 변명하는 정부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으로 겸손히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가는 집권 여당이 될 것입니다. 10대 학생이 선대위 출범에 저렇게 전면에 나서 뭔가 연설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눈길 좀 잡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뭔가 다른 모습도 어제 있었습니다. 먼저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뜨겁게 출범한 윤 선대위. 그런데 김종인, 김병준은 악수도 안 했다. 여기 김종인, 김병준 각각 선대위원장이긴 해요. 한쪽은 총괄, 한쪽은 공동 상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가 다른 거죠? 이 질문 많이 합니다. 기자들한테도요.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똑 떨어지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첫 대면했다. 옆자리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모르는 척 하더라. 뭐 정말 모르는 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자 윤석열 시너지 발휘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취지의 설명이죠. 다음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보시면 두 인물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요. 어제 그 행사장에. 그런데 일부러 다른 데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진 기자들이 일부러 그 모습을 기다렸다 찍은 걸까요? 아무튼 이 모습이 꽤 많이 회자가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 뒤에 이준석 대표가 서 있죠? 뭔가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장면이요. 그리고요. 좀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김한길 이번에 캠프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뭔가 통합을 담당하는 역할, 그럼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불참입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김병준 두 인물은요. 김종인은 먼저 실용적 정부를 강조하죠.
약간 정책 노선이 이렇습니다. 김병준 반면에 시장과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책 노선에서 뭔가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같은 선대위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김종인, 김병준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각각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할 조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한 주가 좀 과도기적 체제였다 이렇게 보고 저는 역할 규정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총괄 선대위원장님과 저와 그리고 후보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님 모두 다 사실 어제부터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 업무 분장을 정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업무 분장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분장이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 설명이 안 나와요. 이상일 전 의원님.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 중에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장 가까우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어요. 전권을 드리겠다. 그리고 전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 가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임명이 된 김병준 공동 3인 선대위원장. 정확하게 역할이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이야기대로 예.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 상임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두 분 간의 역할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예. 일단은 윤석열 후보는 원톱 체제다. 그러니까 원톱이다.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의 원톱 체제라는 선대위에서 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있다. 그거는 네네네. 확인이 된 거다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총괄 상황본부가 꾸려지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일종의 직할부대 성격의 그런 본부가 꾸려지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지시나 이런 건 총괄 상황본부에 아마 내릴 것 같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뭐 지시를 하고 보고받고 관장할 이유는 없으니까. 예. 예컨대 뭐 조직도 있고 직능도 있고 정책도 예. 있고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은 그런 다른 본부 이쪽과 좀 관련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여기 조직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전 선대위 인선과 조직도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정리된 걸 좀 공개한 거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조직도 많은데 간추림은 이래요. 후보가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2명인데 윤석 대표가 있고 김병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죠. 경제나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의견이 다를 경우 여기가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좀 했어요.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님과 김병준 위원장님이 서로 만나셨을 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눈길을 주시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좀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서로 조금씩의 그 생각은 좀 다르시더라도 다 힘을 모아서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힘을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뭐 원칙적인 얘기는 다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과연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그동안 진통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선대위가 일단 꾸려지기는 했습니다만 꾸려지기까지 과정 중에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측근 밖에서는요. 굉장히 험한 표현을 썼죠. 뭐 하이에나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자, 그런 분들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남은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제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하고서는 좀 안 맞죠. 결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다 뿌리를 볼 것 같으면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 다 그 당시 공천 탈락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이나 그 주변에 또 이제 장외에서 SNS 열심히 하시는 전여욱 전 의원이나 다 그 2012년 공천 때 다 좀 쓴맛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칼자리 휘둘른 게 그 박근혜 비대위 특히 또 김종인 박사가 그 뒤에서 좀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준석 대표도 비대위원이었죠. 그렇죠.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앞으로 대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그거 이제 두고 보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이게 표출되지 않지만은 저희는 그게 있죠. 바닥에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렇지. 자, 한민수 부단장님. 그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이런 거 지켜보셨으니까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2년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상돈 전 의원 당시 비대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좀 길게 과거서부터 뭔 관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선대위 내외에서 굉장히 갈등 요인인데 지금은 없는 것처럼 가라앉았지만 이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한 10년 거의 전이죠. 예. 앙금이 깊으면 저런 뭐 배경이 있고 서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돈 전 의원께서 뭐 보시는 거니까. 근데요. 저는 이게 지금 뭐 파리떼란 표현도 있고 하는데 메머드 뭐 털 깎았다고 저는 제대로 털 못 깎았다고 생각을 털 깎아서 이제 코끼리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도 있었어요. 깎은 것 같지도 않고 일단 급하니까 그 털난 자국에 뭘 발라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한번 보십시오. 그 어제 선대위 뜨기 전에 이른바 지난 금요일 밤에 울산 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을 보면은 도대체 뭐가 달라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저렇게 전화를 뭐 박사님 전화하고 수락받고 엄지척했다는 게 그럴 거면은 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그 양반이라고 하고 주변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들이 대거 나서가지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주접 떨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 악화된 상황에서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거를 받아준 꼴이 됐어요. 모양새는. 그 내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앵커까지 질문하신 거로 저는 그냥 봉합된 수준, 미봉 수준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은 뭐 누가 다 알다시피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이른바 국가가 그 약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장주의죠. 부딪힐 겁니다. 저걸 어떻게 본인의 평생 살아왔는데 지금 뭐 도표는 저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김병준 위원장이 쉽게 내가 김종인 위원장 밑에 사람이다 이렇게 난 김종인 위원장의 부하다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고 특히 이제 선대위가 계속 가면서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어찌 보면은 심지어는 이 대표가 요구한 이수정 교수도 그대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그 마찰이 제가 뭐 마찰이 벌어지라고 지금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보이고 왜냐하면 정리된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선대위는 발족을 했고 오죽하면 선대위 뜨는 축제의 날에 두 분은 악수도 안 하고 눈길도 기자들이 꼼꼼히 봅니다.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그리고 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이분은 새시대 준비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엄중한 중책을 맡은 이른바 윤 후보가 핵심적으로 만든 3김인데 그렇습니다. 2김은 얼굴도 안 보고 1김은 안 왔어요. 아예 행사장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심상치 않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보시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제 이렇게 축제처럼 했는데 그건 잠깐 보여주고 뭐 뒤에 이런 사진만 소개하고 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만 하냐 그러지만 사실은 언론이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요. 뭔가가 지금요.
자, 다음 주제는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에서 후보 연설을 합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거죠. 앞으로 후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계획, 포부를 밝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위선 정권 교체한다. 그러니까 현 정권, 현 정부를 위선 정권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체하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문정부를 때린 윤석열. 여기 뭐 이제 이 선대위 출범 연설문이니까 대선 출사표다. 뭐 출사표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게 진짜 출사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부패한 정권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과 공정 이게 핵심 슬로건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또 강조해요.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 뜻은 지금까지는 보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도 쪽 그리고 좀 더 간다. 중도를 넘어서.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연설 내용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뭔가 보충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도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탄압받을 때는 묵묵히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크로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김종혁 전 국장님께서는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빈칸이 각각 있는데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연설을 언론, 기자들이 듣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뭐가 없는 정권 심판론 반복한 윤 출범 메시지다. 출범 메시지 들어봤는데 뭐가 없더군요. 정권 심판론만 있네요. 뭐가 없다고 했을까요? 아래로 갑니다. 확 바꾼다는 윤석열. 요거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확 바꾼다는 윤석열. ABM 말고 무엇으로 승부하라. 일단 ABM이 뭐죠? 영어입니다. Anything but 문. 이걸 우리말로 풀면 문재인 정부만 아니면 어떤 것도 된다. 이걸 ABM이라고 하네. 무슨 군사 용어 같기도 한데 ABM 말고 무엇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요. 자, 각각 뭐가 없는 정권 심판론, 무엇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연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전 의원님,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십니까? 비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비전? 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더십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그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그림 그려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눈을 감고 보면 윤석열의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래서 비전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입안에 침이 생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영감. 그런 것을 침샘을 자극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비전 이런 것들 뭐 오바마 정권이나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만 깨면 된다라는 어떤 반사의 이익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진짜 발광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만 비판한다고 대통령 되냐. 자기 윤석열식의 내가 대통령 됐을 때
2020년, 2030년에 한국의 모습이 뭐냐가 안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누가 하냐? 김종인 그분이 전문가니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업혀가고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한국일보,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다른 데서도 똑같이 사설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전 없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ABM 말고 비전으로 승부하라. 도대체 비전은 어제 얘기하신 거 맞아요? 안 보이네요. 이런 뜻이네요 지금요. 자, 김종혁 전 국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쓰셨어요. 정책과 비전. 근데 글자 숫자로 보면은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저는 답을 요구하시니까 아마 저 사설에서는 저런 것들을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지금 요런 제목, 요 내용엔 동의하지 않으신다. 네,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게 예를 들면 뭐 언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어느 정부든 간에 야당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꿔보자라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 anything but 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이제 5년 다 끝나가는데 여기 지긋지긋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서 이 위선적인 정권을 넘어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각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들이 좀 어제 그 후보의 그런 연설과 출사표에 대해서도 너무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언론으로서 하는 비판이지만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지 다른 답이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언론에서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과 한민수 부단장 두 분께서 지금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일단 정답 확인하고 제가 발언기에 1분씩 드릴게요. 정답이 있어요? 반박하실 것도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비슷한 내용을 쓰셨어요, 지금. 뭐 김영주 의원님은 비전, 그리고 김종혁 전 국장님은 정책과 비전인데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는 이런 비전 없는 정권 심판 이런 설명하시면서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김종혁 전 국장님은 이거는 좀 언론에서 좀 박하게 평가한 거다. 동의하진 않는다. 이렇게 입장도 좀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신문에 있는 기사 제목이에요. 자, 어떤 정답이 들어갈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 없는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비전으로 승부하라. 그러니까 두 분께서 다 비슷한 답을 쓰주신 거예요. 어제 선대위 출범식 때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그 출사표 내용에 대해서 비전은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의 뭐 시각이에요. 자, 먼저 이상일 전 의원께서 발표 요청하셨는데요. 1분 드릴게요. 저도 기자 출신이고 논설위원 했지만 지금 두 언론사의 논설위원들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줄줄이 내놓은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후보는 8월 초에 1차 비전 발표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삶의 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긴급 구제 프로젝트 100일간 가동을 하겠다. 대통령 직속의 소위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원가주택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세법 개편 입장도 내놨고 양도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래세 낮추는 방향.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앞으로 더 구체화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계획이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뭐 비전을 내놓지 않고 문재인 정권만 때린다. 이거는 그냥
사설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은 일반 유권자분들한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즉각 나올까요?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근데 이재명 후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근데 국민 반대율은 70%입니다. 국토보유세 지금 반대 여론 매우 높죠. 국토보유세 철회하겠다. 국토보유세 가지고 그걸 걷어서 기본소득 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보유세 철회되면 기본소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기본소득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가 높죠.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렇게 주겠다고 기재부까지 윽박질렀는데 세수가 많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재명 후보는 철회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는 그럼 뭐가 남느냐는 거죠. 다 철회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론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탈원전 정책 이어가겠다는 것도 철회해야 되고 현 정권의 소주성도 철회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 사설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도 꾸렸고 앞으로 보다 좀 국민들께 정책과 비전을 좀 더 많이 알려서 신뢰를 받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경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공약을 많이 내놨다. 그걸 좀 눈여겨봐달라. 뭐 이상일 전 의원님이 좀 당부셨습니다. 그건. 자, 한민수 부단장께서 발언께 요청하셨어요. 1분 드릴게요. 참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하라고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당내 내분이 일으킨 어찌 보면 참사라고 봅니다. 제가 언론의 저런 박한 평가가 억울하시겠지만 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선대위가 이 대표랑 저런 문제 없이 꼼꼼하게 준비됐다면 제가 봐도 저도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 발표 연설을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못 봤지만 바빠가지고 들어봤는데 진짜 ABM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꼼꼼히 준비되고 선대위 발족식의 후보의 메시지는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커야 되고요.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발족식하고 그 다음날 언론에서 우리 박정희 부장님 계셨던 중앙일보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박정희를 다 넣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듯이 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그 발언을 강조했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다음에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공급 투자하겠다. 이거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다 이런 얘기들 했기 때문에 너무 언론은 정확히 봤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앞으로 뭐 발표하시겠죠 하는데 많은 비전이랄지 정책이랄지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 지금 시각이 좀 갈려요.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좀 알아주세요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니 이 정도면 비전 없는 거 맞잖아요. 뭐 이런 반응까지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어제 이 사안을 놓고선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죠. 이거 묘하다. 배나무 아래서 뭔가 가끔 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검찰, 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당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아니 선대위 출범 맞춰갖고 윤석열에게 이거 선물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판이 나왔어요. 검찰에서는요. 다른 의혹은 계속 수사합니다.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여당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추었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민수 부단장님 지금 여당에 본다고 계시니까 검찰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선물 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비난을 하거든요. 어제.
근데 지금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내내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른바 검찰 내 물갈이가 됐다. 뭐 이런 평가도 봤는데 집권 여당이 있는 상황의 검찰이에요. 그런데 야당 대선 후보의 눈치를 봤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건을 보면은 그 좀 전에 박찬대 수석 대변인 얘기 나왔습니다. 예. 저런 오해를 받거나 저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뭐 이렇게 바로 비교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씨 일부 무혐의를 내린 것 중에 보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한 사건들에 대해서 내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를 보면은 이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년 전 사건의 사문서 유조가 있었습니다. 그거가 공소시효가 그날 밤에 끝난다고 그거를 청문회하는 과정에 기소를 합니다. 밤에 기소가 됐다고 또 알려졌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건은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협찬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윤석열 총장 시기하고 다 맞는 건데 그 이번 혐의는 뇌물수수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 수사 과정을 보면은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기사에 보면은 저도 뭐 내막을 모르니까 기사에 보면 서면 조사 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면 했더라도 서면 조사를 했다는 거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소환이랄까 출석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출석이 보여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 부단장님께서 지금 상황 설명해 주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 시청자분도 궁금할 거예요. 검찰이 봐줬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권의 문제도 뭐 떠나서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검찰총장과 저 일선에 있는 검사까지도 한 몸이다 해서 검사가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봐줬다 이렇게 저는 뭐 연결되는 상당히 영향이 겁니까?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조직 검찰 주자라는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김종혁 국장님께서 지금 한민수 부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적극으로 섰어요 생각하실 건데 발언 기회 제가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는 어떻게 공당의 수석 대변인이 검찰에 대해서 전무를 줬다. 그러니까 부당한 수사를 했다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재부를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니 국정을 운영질 책임자들 아니에요? 여당과 정부가. 그런데 그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뭐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쳐요. 하지만 국민을 토착외구라고 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무슨 선물을 줬느네 뭐 기재부가 제대로 잘못하고 있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국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니 지금 최측근들을 다 예를 들면 뭐 비판적인 여론들이 얘기하기에는 실력 없는 사람들을 다 측근이라는 이유로 해서 심지어는 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사람들까지 승진시켜서 고위직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조직을 전부 다 자기들 편으로 나쁜 속된 말로 싹쓸이를 해서 인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고 검찰이 선물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상일 전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끝나고 기자들이 부인과 관련된 질문 좀 했거든요.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짧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질문이 검찰의 어떤 판단이 나와서 알려지고 그리고 최근에 부인이 등판을 언제 하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나온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이상일 전 의원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이제 검찰의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인데 그거 짧게 주시고요.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하는 겁니까? 언론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부터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무슨 답을 했는지 아직 안 나와요. 아마 지금. 오늘 기자들이 제가 기자라면 어제 물어봤더니 뭐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오늘 어떤 답변 들으셨는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어제 일부 무혐의한 거 그다음에 또 도이치모터스 소위 주가 조작 문제 수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다음에 뭐 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수사 사항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은 구속이 됐고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가 조작한 게 없으니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범죄 혐의를. 왜냐? 아니 10억을 딱 7일간 거래를 매수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주가 조작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득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억 가지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합니까? 그리고 4천만 원 손해보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입장을 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정일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해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제거하기 위해서 다 그 활동했던 그런 검사군에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중앙지검장이 있는 곳에서 일부 무혐의가 됐다. 저 협찬 문제는 그 통상하는 그 기획사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기업들이 그걸 사서 많은 뭐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이런 좋은 전시회가 있으니 보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김건희 씨가 무슨 강매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혐의가 안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입장을 내야 되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해서 뭐 윤석열 선대위 발족식에 맞춰서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하는 그 민주당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떠올릴 수도 있어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여야 후보 다 있다. 앞으로요. 검찰에서 어떤 뭐 기소를 하거나 입장을 내거나 뭐 판단할 때마다 비슷한 상황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여당 후보들이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다음은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좀 귀를 잡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강력해요. 그런 얘기 좀 꺼내놨습니다. 보시죠. 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코로나 지원 쥐꼬리만큼 하더라. 그러니까 현 정부의 어떤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쥐꼬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되게 질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 보기를 이거 문정부와 좀 거리 두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비판하네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해요. K방역은 국민의 희생의 성과다. 그러니까 정부 잘한 거 없습니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코로나 비용 국민에게 떠넘겼다. 이재명, 문재인 정부 강력 비판했다. 국민 희생으로 K방역을 이뤘는데 뭐 가계 지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 더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평균치가 한 10몇% 될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거를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현 정부가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쭉 설명을 하면서. 물론 좀 코로나 관련된 지원 이렇게 박하다 정부가 이런 걸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공교롭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 기사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 소중한 성과마저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일단은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같은 날 이게 나오니까 이거 혹시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비판 목소리도 좀 불편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야당은 자화자찬이다. 자화자찬이다. 또 이제 비판. 그동안 이런 비판했는데 이거에 일단 아쉬움을 토로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요. 근데 앞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같은 날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해서 되게 거세게 비판을 또 내놨거든요. 이게 겹칩니다. 조금 날짜가요. 자,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 김영주 전원님.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 그리고 현직 임기 말 현직 대통령 얘기 다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만 표시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불만 표시한 이 상대는 어디로 들리십니까? 어쨌든 정치권 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권 전반. 전국에서 물론 야당이 더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단기간에 1조 달러의 무역의 어떤 성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아니고 경제인들의 이루어진 무역인들의 이루어진 국가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말하자면 칭찬하는 정치인들이 아무데도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정부가 잘못했다 이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경제인 성과를 폄훼하는 정치적 전반적인 풍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날 있었던 소개로 같은 날 또 이게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돼 있어 보이기도 해서 소개해드렸어요. 김종혁 전 후보님께는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을 눈물 짓게 했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중도층 표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럼 물론 이제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차별화, 문정권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신문의 논설에서 ABM 했잖아요. Anything but 문. 문재인을 제외하고 내올 게 없냐. 그런데 요즘 보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ABM인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다 지금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막 비판하는 걸로 스스로의 차별성을 찾으려고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것도 반복하고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언제는 또 그거 계승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요새는 이제 그렇게 비판으로 돌아서셨는데 문제는 이 비판의 내용이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표를 다 들이대면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 비율을 보면 독일이 13.64, 영국이 16.2, 일본이 16.5, 미국이 25.4인데 우리는 4.5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정부 재원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주장은 자 그렇다면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100% 넘어도 되니까 국가 부채를 늘려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씀이 논리가 안 되는 게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총 600조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5년 사이에 이렇게 1000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속도가 도저히 전 세계에 이런 정도로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들을 위해선 돈이 비축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있는 동안에 막 쓰다가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도대체 경제 성장을 뭘로 할 것이며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야, 저 나라 경제 위험하다. 너무 부채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 등급을 낮추기라도 하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장 눈가림으로 돈 퍼주자라고 얘기하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계신 한민수 부단장께서 좀 발언 기회를 급하게 요청하셨어요.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30초 딱 드릴게요. 반박하세요. 일단 뭐 대통령 말씀과 후보 말씀을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차별화도 아니고 이날 자리에서 후보는 그 소상공인들과의 선대위 형식의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너무 지쳐 있고 힘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니 그러면은 물론 뭐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를 비롯한 재정 당국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후보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국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진국들은 이런 비율이 높아서 그런 문제를 안 하고 쓰겠습니까? 당장 급하면은 국민들이 살 수 있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우리 모든 국민들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뭐 콘텐츠 업체들은 그 돈을 분다는데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원 자체가 이렇게 적은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면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재정 당국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아니 꼭 부채가 우리나라처럼 50%에 묶여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일 의원도 반박하실 거 또 표시하셨어요. 30초 우리 드릴게요. 국민들은 벌써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50만 원 주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 그거 안 된다. 아니 코로나 사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두텁게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 취임을 하면 50조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50조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집합을 금지당한 업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업 제한 업종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손실 보상에 해당되는 만큼 주자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국민에게 25만 원, 50만 원 용돈 주겠다는 거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저 표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국가 재정 지원이 우리가 낮은 거예요.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앞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안 줄 건지 취약계층만 줄 건지 이거부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거고 지금 두 분 한민수 부단장도 그러시고 이상일 의원도 그러시고 김정욱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두 후보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건 이럴 겁니다. 후보들이 좀 나서서 정말 심각한 문제 이거 한번 대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꽤 있을 거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후보 대 후보 부각해야 되는데 민주당 아웃복싱 윤석열에 속탄다. 이 아웃복싱이라는 뜻은요. 사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직접 이 본인이 육성으로 하는 인터뷰를 윤석열 후보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 같은 거 저번에 경선 과정에도 보셨지만 토론에 대해서 약간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원한다는 거죠. 1대1로 한번 붙어봅시다. 이걸 원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장점인 정책 능력 강조하고 싶지만
좀처럼 1대1 대결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입니다. 김영준 전 의원,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속탑니까 민주당? 뭐 앞에 뭐 어쨌든 뭐 우리는 속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 자체의 선대위 구성에서 예. 선대위 자체가 조합주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주의요? 한 방향적인 비전이 있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김종인표 정책 조금, 김정준표 정책 조금, 김한길 표 정책. 그럼 이게 조각조각 모자이크처럼 모이게 된다는 하나로 거예요? 정리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후보가 어떻게 나와서 일관된 정책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실제로 뭐 제가 최근에 캐나다를 갔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두텁게 지원을 받았어요. 조금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국민이 내 소신이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거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소상군 두텁게 지원하는 것, 윤 후보 지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또 말 바꾸겠다고 공격하는 것뿐이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링 위에 올라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상일 의원님 지금 선대위 꾸려졌어요. 자,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보고 1대1 토론 뭐 비공식적이지만 어디 하나 잡아서 유튜브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반응이 보일까요? 글쎄, 그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다고 그대로 뭐 호응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김종인표 정책, 김한길표 정책, 뭐 따로따로 있을 것 같다, 김병준표 정책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언론은 혹시 압니까? 그다음에 그게 진짜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거는 이번에 돈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인이 집권을 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안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명확합니다. 취약계층,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김용준 의원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김종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론이라면 김병준 얘기가 하는 거 시장 주도의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일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보완적일 수도 있지만 충돌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비전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약을 전체 모아봤을 때 그려지는 윤석열의 미래라는 것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제가 골고 드리니까 잠깐만요. 공약을 다 내놨어요. 알겠습니다. 뭐 공약이 아무튼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한민수 부산장께서는요. 이 아웃복싱 문제 요거하고 뭐 지금 토론 한번 하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지 캠프 내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저 신문사 제목이 아웃복싱. 아웃복싱. 저는 아예 링에 안 올려오르는 것 같아요. 링에도 안 왔다? 지금? 링에 오르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출마인데 링에 안 올라간다? 아니, 저런 뭔가 자기를 얘기하고 왜냐하면 1대1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토론을 했습니다. 2일 날. 사실 그게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방송기자클럽이 여기 MBN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서 첫 제의를 한 거는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11월 초에 제안이 왔어요. 저희 캠프에도. 그러면 아마 똑같이 윤 후보 쪽에 갔을 텐데 그쪽의 제안은 그거였습니다. 양쪽에 똑같하게 1대1 맞짱 토론을 이번에 하고 싶다. 좀 처음에는 원래 1대1 토론을 맞짱 하자. 토론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했는데 방송기자클럽이 답변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 관련자들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1대1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결국은 방송기자클럽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재명 후보만 나와달라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지금 아까 50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다. 내 50조도 할 수 있으니 만나서 논의를 해보자.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보자. 지금까지 답을 안 해요. 안 하고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다들 오해하시는데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지역 화폐를 줘서요. 1차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활기가 뛰는 다 튀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금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아웃복싱인지 링에 안 올라온 건지 빨리 올라와서 국민들께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고
아니 이재명 후보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 와서 지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방적 하지 말고. 자, 부인도 소상공인 그렇고요. 지원 문제는요. 이거 시간을요. 10시간을 두고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논내로 하고요. 지금 이상일 전 의원, 한민수 부단장님 말씀 보니까 당장이라도 우선 1대1 토론합시다. 이런 제안으로 들려요. 어떤 반응이실 겁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예. 두 후보가 이 토론을 통해서 진면목을 보여주실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온다.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비전과 정책 공약 철회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가다듬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 50조 문제는 후보들이 만나서 어떻게 할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 확보 문제예요. 국회에서 여야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걸 말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에서 국회에서 뭔가를 해줘야지 후보들이 계속 얘기한다고 소용없다. 뭐 이 말씀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치열한데요. 뭐가 이슈가 하나 있으면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요. 뭐 하나가 나오면은요. 자, 다음 주제는 좀 분위기 좀 바꿔보죠. 제3지대 후보 또는 군소정당 후보 뭐 이렇게 불립니다. 이분들 어제 만났습니다.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마주 앉은 심상정, 안철수. 양당 정치는 적폐다. 이거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해요. 대선 결선 투표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게 뭐 철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뭐 쌍특검 얘기도 하죠. 각각의 후보와 관련된 의혹 이거 다 특검합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특검 왠지 흐지부지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사가 단일화죠. 두 후보께서 혹시 단일화? 이게 좀 궁금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선을 또 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 그럼요. 두 후보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제3지대 단일화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는 전혀 없다고 얘기했는데 김종혁 부장님 사실 정치권에서는 솔직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그 부분 아닙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거를요. 그런데 선긋기라고 했어요. 두 후보는 어제 왜 만났을까요? 아니, 근데 저 두 분에 대한 지지하거나 안 하는 거랑 별개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양당 정치로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양당 정치가 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87년 이후에 육공화국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 그 미국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무슨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거수기 정치가 아니라 이 다양성, 그 의원들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면 양당 정치로도 국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국민의 의견의 다양성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의견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뭐 군소정당들도 좀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어제 싶어요. 두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양당 정치가 상당한 문제점,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대표자가 저 두 분이어야 되느냐, 그건 또 별개고. 그건 별개지만 저 두 분이 이제 마주 앉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그 쌍특검 얘기만 했지만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뭐 정책 다른 얘기도 여러 많이 가지 했어요. 얘기들도 했어요. 그런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 두 분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정책적으로나마 함께 뭐 김동연 후보와 함께 예를 들면서 군소정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원한다. 이런 식의 그런 주장들을 같이 내놓는다면 그것 역시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국민적 공감도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저렇게 만나서 뭔가를 같이 발표하는 모습이. 김영주 전 의원님. 단일화 물어보니까 너무 앞서가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분위기입니다. 이거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이제 단일화의 대상이 예. 서로 다른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뭐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가능성 전혀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야 될 단일화의 대상은 예. 말하는 윤석열 후보지 심상정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두 분 다. 예. 다만 소수 정당 후보들도 지면 할애를 저렇게 만났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루지도 만나야지 좀 쳐다본다 그 뜻입니까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제로 가야지 내가 지렛대 효과로서 결선 투표 간다고 솔직히 이분들이 말하자면 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결선 투표 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나는 안철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제3지대의 가능성을 국민한테 열어준 게 국민의당입니다. 20% 이상의 득표를 가진 정당을 왜 지금 5% 정당으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그럼 지금 김영주 의원님은 안철수 후보를 모르고 반성부터 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거죠. 하신 거네요. 아니 지금요. 국민이 정말 양당 정치의 배를 알고 계세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본인이 더 줄여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줄였다는 건 속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긴 해요. 말아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차마 그 말을 뭐 못해서 제가. 아무튼 좀 쓴소리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종부세 기사가 오늘 좀 있더군요. 그 정부 여당에서 조금 뭐 준비한다 이런 게인데 그 종부세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여당 상속주택 그리고 종중산의 경우 종부세 유예를 검토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미심 안 좋으니까 이거 반영하는 거 아닌가. 한민수 부단장님 지금 여당 손대위에 계시니까 이런 분위기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솔직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언론에서는 이제 아마 당의 관계자, 정책적 관계자를 일단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진된다면 당에서 괜찮겠습니까? 좀 반발이 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한 아마 원내에서 의원들과 정책 관련된 분들,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이 부동산 투기와 주거용은 분명하게 분리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상속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될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민일보에만 일면에 좀 실린 기사였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